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23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 32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시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은 지난 2007년 시범 공연 이후 1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21일 백범 기념관에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창립 2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천혜성 차관을 비롯해 주요 민간단체 대표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앞으로도 대북 지원과 민관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남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운동 단체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특별한 외국인 손님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인 조호경 기자와 전민주 기자가 손님 마중에 나섰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이스로 그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레모네이드 하나 둘 셋 하고 박수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전민주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조호경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상회담에서 노계 대표로 조연하는 이기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진짜 많이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눈도 진짜 크시고 어떻게 저 조그만 얼굴에 다 들어가. 방송보다 오늘 좀 더 늙어 보인 것 같은데 면도도 안 하고. 아니에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냥 이기라고 부르면 돼요. 네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아 근데 되게 아까부터 되게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지금 한국 온 지는 딱 4년 됐어요. 아 4년째. 그렇구나. 4년째는 지금 지나고 지금 5년째 시작한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다. 한국에서 뭐 비정상회담도 하시고 모델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에서 저 가발 쓰고 단역으로 나오신 거 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모습도 너무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프라이즈는 참 기억 속에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활동들 하셨는데 그럼 무슨 활동이 가장 재밌으세요? 아무래도 비정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힘든데 그래도 비정상은 아마도 제일 재밌고 제일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또 좀 다른 점이 있으면 그거 알려줄 수 있고 편견도 좀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정상회담에서 별명 되게 많으시던데 막 꽃미모도 있고 근데 네거티브 왕이라는 별명도 있던데. 부정왕. 네.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부정적이지는 그거까지는 않지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마도 우리 아버지도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많이 익숙해졌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되게 사실 오늘 인터뷰는 지금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시작할 그 첫 프로젝트의 첫 번째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을 눈으로 본 한국을 재조명하고자 하는데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연자로 저희가 닉스를 섭외했어요. 혹시 가장 먼저 저희가 모신 이유 알고 계세요? 그래도 아까 통일 이야기했으니까 독일은 통일한 국가라서 아마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처럼 분단을 경험한 나라의 독일인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인데요. 저희 한국의 이런 분단 상황이 독일인으로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 네, 저는 일단은 차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별하게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차이는 독일 분당되다가 통일될 때까지는 한국만큼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국 아직도 통일 안 됐으니까. 그 제일 큰 차이는 독일 통일됐을 때 두 편에서 서로 보고 싶은 가족들, 아직도 기억 남는 사람들, 그런 곳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 엄청 행복하고 그 사람 다시 볼 수 있고, 가족 다시 볼 수 있고, 친구들 다시 볼 수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서로 아는, 기억하는 가족들 거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하고 싶은, 보고 싶은 마음으로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은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나이랑 비슷한 저의 친구들 뭐 군대 가다가도 그 사람들 한 나라라고 생각한 느낌이 이제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한국 군인 입장에서 그 친구들 그렇게 우리가 한국 군인이고 거기서 북한 군인이고 걔네들 오면 우리가 총 서야 돼. 그 느낌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느낌 살짝 들어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북한 싫어하고 근데 북한의 정보 싫어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싫어하면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추억은 없고 그 교육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독일 통일이 1990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고 되게 서로 얼싸안고 막 춤추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인상 깊었는데. 굉장히 행복한 날이기도 하면서 근데 거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동독에서 사는 사람 그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 다시 받아야 되고 경제 시스템 바꾸고 또 정보의 시스템도 바꾸고 어떻게 사는지 그거 다 바꾸고 나서 되게 힘들어졌어요. 많은 동독 사람들도 소독으로 가서 동독의 경제적인 상황 되게 약해서 많이 힘들기는 했어요. 동서독 격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동독에서 그거 발전 되게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금 차이 많이 나니까 그거 좀 비슷해지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소독으로 왔으니까 동독에서 그래도 일하기 위해서 회사 채워주고 아니면 회사한테 좀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계속 노력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27년 동안 계속 발전이 있었어요. 계속 가까워지고 그리고 국민으로서는 이제 별로 너는 동독 사람이야 나는 소독 사람이야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가이고 그냥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동독에서 사는 사람들도 소독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만족점도 좀 덜 느껴요. 그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한 몇 년 있다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북한하고 관계 괜찮아지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북한에서 살다 왔던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좀 더 오픈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 이상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막 이런 판벨 들고 이상가족 찾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나가신 것도 봤고 그래서 통일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할머니도 속상해 하시는 걸 봤고 근데 점점 애들이 자꾸 얘기해보면은 통일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꾸 북한은 진짜 우리 애가 공격해야 될 상대라고만 얘기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뭐 조금이나마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여기 통일부 기자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막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걸 읽으면서 아 진짜 뭔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그런 통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한테 아마 조금 영향 줄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초대돼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되게 진지한 주제인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인터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니과 함께 이야기하니까 저희도 통일에 관련된 좀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좀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답변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저희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한국말 예. 너무 잘하시는데. 아직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다음에 있다면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 문명 비평가 기 소르망이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인 전위예술 작품이라고 평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판돈을 팔아 고향을 떠났던 소년이 기업가로 성장해 1000마리의 소를 이끌고 고향을 찾은 모습을 말한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강릉에서 바다를 끼고 북으로 올라간 곳. 속초와 화진포, 고성과 이어지는 강원도 산골 통천읍. 감나무 숲이 많은 아산리에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던 가난한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사 지을 땅이 더 필요했던 농부.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를 팔아 논밭 살 돈을 마련하는데요. 며칠 후 가족들이 잠든 밤 농부의 6남 2녀 중 장남이었던 소년이 소판 돈을 모두 훔쳐들고 집을 떠납니다. 2달 뒤 농부는 수소문 끝에 서울에서 아들을 찾아냅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소년의 고집 앞에 농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정주영. 현대그룹의 창업주인데요. 휴전선 너머에 있는 고향을 그는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65년) 후 소년은 83세 노인이 되어 귀향길에 나섭니다. 1998년 6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50여 대의 트럭들이 북한 병사 휴게실과 북한 1초소 사이의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것은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소 500마리. 민간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첫 사례입니다. 당시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김현철 소장은 이날 아침 설레는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1998년 6월 16일 05시 10분경 판문점에 근무하면서 가슴 설레이던 일들이 순간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것은 왜일까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명회 회장님 꿈에 그리던 고향을 잘 다녀오시도록. 분단 전후 유례가 없던 방북 행렬. 더군다나 사람도 아닌 가축 500마리를 북으로 보내는 일이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비무장지에 대해서 차량이 고장난다든지 그 소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날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비도 하고 소가 그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에 아무런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거를 없이 남겨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소는 중요한 농사수단이자 재산으로 가축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판 돈을 훔쳐 가출했던 소년 정주영은 기업가로 성공했지만 평생을 두고 가슴에 사무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남한 최대의 농장을 일구고 소를 길렀습니다. 서산 농장에서 한우 혈통을 가진 소를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100마리, 200마리에서 5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2000마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농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예회장님한테 아이 소 좀 팔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명예회장님이 아니야, 내가 그거 쓸 데가 있어. 내가 쓸 데가 있어. 이렇게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현대건설 본사에서 서산을 오고 가며 소떼 방북을 진두지휘한 김철순 선생. 숫소들은 또 성정이 난폭해가지고 이동이 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소들로만 선별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립 그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제역 검사하고 소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 다음에 소를 운반할 그 차량도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의 울타리라든지 또는 소의 고정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대자동차에 그 의뢰를 해서 특수 제작을 하게 됐고요. 당시 500마리의 소들 중 100마리는 임신 중이었고 2달 뒤인 8월부터는 출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 55분 충남 서산 농장을 출발한 소떼 차량은 다음 날인 오전 6시가 되어서야 임진각에 도착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인도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북한으로부터 항의 전문이 들어옵니다. 9월 중순경에 평양방송은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보낸 그 소떼가 그 중에서 71마리가 죽었다. 왜 죽었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통일부와 안기부가 장난을 쳐갖고 이 소들한테 우리나라로 넘기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쌈바 밧줄이라든가 비닐 같은 거를 먹였더라.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 나중에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소가 서산에서 소를 방목을 했어요. 땅을 조금 이렇게 파면은 그 옛날에 개펄이었던 게 나와요. 근데 개펄에 이제 어구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어구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들이 있는데 풀을 뜯다가 밧줄이 이게 잡히면은 먹어보면은 이게 약간 짭짤하니까 이걸 계속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위 설명을 하니까 그 밧줄 먹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는 죽으니까 이게 왜 죽는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소를 장시간 1박 2일 동안 이동을 하게 되면은 소의 그 수송열이라는 병이 생긴답니다. 호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병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풀고 밝혀졌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정 회장은 소 501마리를 몰고 두 번째 방북길에 오르는데요. 지난번 방북 때에 소합하면 1001마리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1001마리냐? 1000이라는 것은 숫자가 끝나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1 아닙니까?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이렇게 의미를 보태줬고, 아버지의 소판 돈을 들고 고향을 떠나왔던 소년. 이제는 분단으로 가로막힌 고향을 1001마리의 소를 몰고 찾아갑니다. 이날 하늘에서 아들의 귀향을 지켜보던 아버지에게
남과 북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